안녕하세요. 목동중학교 3학년 국어 시간입니다. 박시전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지 39페이지의 16째 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과 필기할 연필을 꺼내 놓으시고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의 밑줄을 긋고 필기할 내용을 받아 적도록 합니다. 자, 16째 줄을 보세요. 어느 날 박씨가 상공에게 말한다. 제가 출가한 이후 오랫도록 친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친을 찾아뵙고자, 부친은 아버지죠. 아버지를 찾아뵙고자 하오니 잠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는 수백 리 험한 길이라 남자들도 자주 출입하기 어렵다. 하물며 귀중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리겠느냐 라고 이상공이 만류를 합니다. 박씨를 염려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귀중 여자라는 거는 귀중을 옛날에 부녀자들이 사는 곳을 귀중이라고 불렀어요. 험한 길 다니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부득이 가볼 일이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내 뜻이 그렇다면 말리지도 못하겠구나. 내일 채비를 해줄 테니 부디 무사히 다녀오거라. 채비는 차릴 것이 없습니다. 저 혼자 며칠 내로 다녀올 것이니 번거로운 말씀 마십시오. 이 준비가 필요 없대요. 따로 준비가 필요 없고 저 혼자 며칠 내로, 그러니까 금강산까지, 서울 한양에서 금강산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며칠 내로 다녀올 수 있다, 다녀올 것이다, 혼자서 그것도 라고 하니까 박씨의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상공이 며느리의 재주를 알고 허락은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다. 이 며느리가 혼자서 며칠 내로 다녀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는 집을 나섰다. 피화당 뜰에 나와 두어 걸음을 걷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두 발자국을 턱턱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박씨가 날아간 겁니다. 박씨의 굉장히 비범한 능력이 나타난 부분이죠. 이런 것을 고전소설의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고전소설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잠깐만에 금강산에 다다라. 금강산에 도착합니다. 부친께 절을 하고 문안을 드리니 처사가 박씨의 손을 잡고 반겼다. 박처사가 나타나서 박씨를 반겼죠. 너를 시가에 보낸 후, 시가는 시댁이죠, 시댁.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 박씨의 기박한 운명이라는 것은 외모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운수가 사나운 복이 없는 그런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늘의 매인 바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처사도 역시 박씨와 마찬가지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다.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제 너의 애군은 다였다. 근데 박처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애군, 나쁜 운은 이제 다했다. 너가 참 기박하고 운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애군, 나쁜 운이 다하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의 앞날에 행복만이 무한할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잠깐만 쉬다 가거라. 내가 이번 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박처사, 박씨의 아버지가 이 박씨의 운명이 바뀔 것을 암시합니다. 바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박씨는 금강산에서 며칠을 머문 뒤 다시 구름을 타고 잠깐만에 피아나로 돌아왔다. 구름을 타고 역시 돌아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고전소설에서는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전소설의 전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상공, 시아버님을 뵙고 문안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정말 며느리가 혼자 며칠 내로 금강산을 다녀왔으니까요. 너의 신비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너의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이상공은 박처사의 그 안부를 묻죠. 아직은 한결 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상공과 박처사는 서로 죽이 잘 맞죠. 그래서 둘이 아들과 딸을 혼인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박처사를 상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정리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채에 앉아 박처사를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오색구름이 영롱해지며, 오색구름은 5가지 색깔의 구름이죠.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다. 신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박처사는 박씨의 아버지인데 역시 박씨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가진 신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 처사를 맞았다. 10액, 20액 사위죠. 박처사에게 사위죠. 10액 역시 의관, 옷과 그 갓을 갖춰서 입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처사가 10액의 손을 잡고, 사위죠. 사위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영랑은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을 영랑이라고 합니다. 영랑, 그러니까 20액을 말하는 거예요. 20액이 뛰어난 재주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자원급제한 것을 축하하는 인사를 하는 거죠.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간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술이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박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박처사, 박씨의 아버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한 손님을 뵈니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20액이죠. 20액이 어리석어 어진 아내를 푸대접하여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이유입니다. 제가 늘 아들에게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다.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지금까지 슬하는 무릎 아래죠.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못난 딸을 자기의 보호 아래, 무릎 아래, 슬하죠, 슬하. 자신의 보호 아래 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박씨의 비범한 능력을 그 시아버님 상공도 알고 있어요. 그러자 박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팔자와 길흉 화복은 다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죠. 역시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가 담담하게 말하니 상공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이후 상공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다. 하루는 처사가 후원, 뒷뜰입니다. 그 피화당이 있는 데가 후원, 뒷뜰이죠. 후원으로 들어가 딸을 불러 앉혔다.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이 박씨의 추한 외모가 애군, 나쁜 운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친 뒤 말하였다.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두어라. 허물이라는 것은 뱀 같은 것이 이제 그 몸집이 커질 때마다 허물을 벗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껍데기 같은 것인데 그 박씨의 그 추한 외모의 박씨의 그 허물을 벗고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변화하잖아요. 그 허물을 버리지 말고 옥으로 된 함에다가 넣어둬라. 간직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즐거운 얘기, 다정한 얘기를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공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공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가지 말라라고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한 잔술로 작별을 고하고 문 밖으로 나가 전송하였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긴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공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죠. 이제 상공과 이별하고 금강산이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공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 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처사는 학을 타고 날아갑니다. 박처사의 비범한 능력, 고전 소설의 정기성이 역시 드러나는 부분이죠. 박처사는 금강산에 살고 있는 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후 구름이 걷혔는데 처사가 간 곳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었다. 자, 아버지가 둔갑술을 가르쳐줬죠. 마법의 주문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둔갑술을 부려서 허물을, 못생긴 외모를 벗어냈어요.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 가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절세 가인이란 말은 뭐 세상에 견줄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절세 가인이라고 해요.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며, 그러니까 박씨가 그 추한 외모의 박씨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절세 가인이 된 겁니다.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다. 뭐 기이하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남들과 일반 사람들과 다른 뭔가 신비로운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월궁항아나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 했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박씨의 모습이 얼마나 절세 가인인지 얼마나 아름답던지 월궁항아는 달에 사는 선녀를 말해요. 무산선녀는 역시 그 무산에 사는 선녀인데 굉장히 아름답다는 선녀입니다. 뭐 월궁항아 무산선녀보다도 아름답고 서시와 양귀비는 중국의 아름답다고 하는 여자들이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벗고 박씨가 절세 가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개 2입니다. 박씨는 박처사의 도움으로 허물을 벗고 절세 가인이 되지요. 이런 내용이 전개 2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